용성아, 엄마 왔어. 잘 지내고 있어? 엄마는 용성이가 너무 자랑스럽다. 그리고 너무 보고 싶다. 용성아, 엄마가 너보다 하루라도 더 살았으면 좋겠는데. 더도 필요 없고 단 하루만. 미안하지만 나보다 우리 아들 용성이가 먼저 하늘나라로 가야 엄마 마음이 편할 것 같은데. 하지만 세상의 이치가 그렇듯 그럴 일은 없겠지. 엄마의 이런 말들이 씨가 되었나 보다 아들. 부디 먼저 간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행복하게 지내고 있으렴. 아들아, 아프게 태어나게 해서, 그리고 먼저 가게 해서, 엄마가 너무 미안해. 안녕하세요. 감성 FM 장마철입니다. 오늘은 58 김미경님의 사연을 전해보려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아들입니다.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의 그 한마디에 남편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다. 3대 독자 집안에 시집 온 지 5년, 36의 늦은 나이에 나는 드디어 아들을 낳았다. 시어머니는 분만실 밖에서 합장을 하고 계셨고 남편은 내 손을 꼭 잡으며 고생했어. 여보라고 속삭였다. 용성이. 용맹하고 성실하게 자라라는 의미로 지은 이름이었다. 3.2kg의 건강한 사내아이. 첫 대면에서 용성이는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한 채 작은 주먹을 불끈 쥐고 있었다. 나는 그 작은 손가락을 어루만지며 생각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아. 출산 후 조리원에서의 2주는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 매일 찾아오는 남편과 시댁 식구들, 친정 부모님까지 모두가 용성이를 보며 환하게 웃었다. 특히 시어머니는 용성이를 안고는 눈물까지 글썽이셨다. 우리 집안의 대를 이을 손자가 태어나다니. 며느라 정말 고맙다. 그때는 몰랐다. 이 축복이 얼마나 무거운 짐이 될지. 조리원에서의 어느 밤 나는 신생아실 유리창 너머로 용성이를 바라봤다. 다른 아기들 사이에서 용성이는 유난히 조용했다. 울지도 않고 그저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다. 간호사가 다가와 말했다. 어머니, 아기가 참 순하네요. 밤에도 거의 안 울어요. 그래요? 다행이네요. 너무 안 울어서 가끔 확인하러 갈 정도예요. 그때는 그게 좋은 신호인 줄만 알았다. 순한 아기, 착한 아기. 그렇게만 생각했다. 집으로 돌아온 후 나의 일상은 온통 용성이로 채워졌다. 수유, 기저귀 갈기, 재우기의 반복. 하지만 전혀 힘들지 않았다. 아니, 힘들다는 생각조차 할 겨를이 없었다. 용성이의 작은 숨소리 하나하나가 내게는 기적처럼 느껴졌으니까. 100일이 되던 날 친정 어머니가 오셨다. 우리 외손자 벌써 이렇게 컸네. 어디 봐라, 목은 가누나. 어머니가 용성이를 안아 올리셨다. 용성이의 고개가 뒤로 꺾였다. 어머, 아직 목을 못 가누네. 원래 100일쯤 되면 가누는 거 아니야? 보통은 그렇지. 근데 애들마다 다르니까. 조금 더 기다려봐. 친정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용성이를 내려다보셨다. 나는 괜한 불안감에 그 시선을 피했다. 남편도 퇴근하면 용성이부터 찾았다. 회사에서 받은 스트레스도 용성이의 웃음 한 번이면 다 날아가는 것처럼 보였다. 우리 아들, 오늘도 잘 있었지? 아빠 왔다. 하지만 용성이는 남편을 보고도 별 반응이 없었다. 그저 천장만 바라볼 뿐이었다. 아직 어려서 그래. 조금 있으면 알아볼 거야. 남편은 그렇게 말하며 용성이를 안았다. 우리는 완벽한 가족이었다. 적어도 그때까지는. 생후 12개월. 동네 육아 커뮤니티에서 만난 엄마들과 함께 모임을 가졌다. 비슷한 시기에 출산한 엄마들이 모여 아이들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였다. 다들 자기 아이 자랑에 여념이 없었다. 우리 애는 벌써 엄마 아빠 다 해요. 우리 애는 요즘 혼자 서려고 하던데요. 아이고, 우리 애는 벌써 몇 걸음씩 걸어요.
나는 용성이를 안고 미소만 짓고 있었다. 용성이는 아직 엄마도 못했고 혼자 서지도 못했다. 잡고 서는 것도 힘들어했다. 하지만 괜찮았다. 아이들마다 발달 속도가 다르다는 건 책에서도 봤고 의사 선생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미경 씨 아들은 어때요? 아, 우리 용성이는 좀 천천히 크는 편이에요. 그래도 건강하니까 감사하죠. 한 엄마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발달 검사 같은 거 받아보셨어요? 아니요. 아직은 괜찮을 것 같아서요. 그래도 한 번쯤은 받아보는 게. 저희 애도 좀 늦는 것 같아서 받아봤는데 조기 개입이 중요하대요. 나는 억지로 웃으며 화제를 돌렸다. 하지만 가슴 한편이 불편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용성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천천히 걸었다. 괜한 불안감이 엄습했다.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고 싶지 않았지만 자꾸만 그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래, 조금 늦을 뿐이야. 곧 따라잡을 거야. 그날 밤 인터넷으로 발달 단계를 검색했다. 12개월 아기가 할 수 있어야 하는 것들. 목록이 길었다. 용성이는 그중 절반도 하지 못했다. 엄마, 아빠 같은 간단한 말하기. 혼자 서기. 손가락으로 가리키기. 눈 맞춤. 이름 부르면 반응하기. 나는 노트북을 닫았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다. 18개월이 되었을 때도 용성이는 걷지 못했다. 소아과에서 정기검진을 받던 날 의사 선생님이 물었다. 아직 걷지 못하나요? 네. 잡고는 서는데 혼자는 아직. 언어는 어때요? 그것도. 아직 엄마도 못해요. 의사 선생님은 차트를 보며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한번 대학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꼭 받아야 하나요? 지금 단계에서 조기 개입이 들어가면 많이 좋아질 수 있어요. 조금만 더 지켜봐도 될까요? 아직 어린데. 의사 선생님은 한숨을 쉬었다. 어머니,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놓치면 나중에 후회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조금만 더 기다려 볼게요. 기저귀를 떼는 것도 늦었다. 다른 아이들이 두 돌 전후로 기저귀를 뗄 때 용성이는 세 돌이 넘어서야 겨우 기저귀를 뗐다. 그것도 완전히 뗀 건 아니고 밤에는 여전히 기저귀를 착용해야 했다. 배변 훈련을 하던 날들이 생각난다. 용성아, 쉬하고 싶으면 엄마한테 말해야지. 알았지? 용성아, 엄마 말 듣고 있어? 용성이는 대답 대신 장난감만 만지작거렸다. 결국 용성이는 바지에 실수를 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용성아, 엄마가 말했잖아. 쉬하고 싶으면 말하라고. 나는 짜증을 냈다. 하지만 용성이는 그저 멍하니 나를 쳐다볼 뿐이었다. 여보, 용성이가 좀 늦는 것 같지 않아요? 저녁 식사 후 조심스럽게 남편에게 말을 꺼냈다. 늦다니? 뭐가? 다른 아이들은 벌써 걷고 뛰고 말도 하는데 용성이는 아직. 아이들마다 다르잖아.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 우리 아들 멀쩡해. 남편의 대답은 단호했다. 나도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래, 남편 말이 맞을 거야.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그로부터 1년 후 둘째 딸 용미를 낳았다. 순산이었다. 용미는 태어나자마자 울음소리부터 남달랐다. 크고 우렁찬 울음. 용성이와는 다른 생명력 넘치는 울음이었다. 용미의 육아는 용성이 때와는 달랐다. 용미는 모든 게 빨랐다. 100일도 되기 전에 목을 가눴고 6달이 되자 뒤집기를 했다. 9달에는 기어다녔고 돌이 되기 전에 잡고 일어섰다. 그때서야 나는 깨달았다. 용성이가 정말 늦은 거라는 걸. 직장에 복귀하면서 용성이와 용미를 어린이집에 보냈다. 용성이는 4살, 용미는 2돌이었다.
두 아이를 키우며 일을 한다는 건 쉽지 않았지만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었기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어린이집 적응 기간. 용미는 일주일 만에 적응했지만 용성이는 한 달이 넘도록 울었다. 매일 아침 헤어지는 것이 전쟁이었다. 싫어. 엄마. 싫어. 용성아, 엄마 일 끝나면 바로 데리러 올게. 응. 싫어. 용성이를 떼어놓고 돌아서는 순간의 죄책감이란.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아프다. 회사에서 일하는 내내 용성이 생각뿐이었다. 잘 있을까, 밥은 먹었을까, 울고 있지는 않을까. 시계를 보며 퇴근 시간만 기다렸다. 그런데 어느 날 어린이집 원장 선생님한테서 전화가 왔다. 어머니, 용성이 어머니시죠? 잠시 시간 내서 오실 수 있으세요? 가슴이 철렁했다. 회사에 급하게 반차를 내고 어린이집으로 향했다. 원장실에는 원장 선생님과 용성이 담당 선생님이 앉아 있었다. 어머니, 용성이가요. 선생님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또래 아이들에 비해서 눈맞춤이 잘 안 되고 지시 따르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요. 그게 원래 낯을 좀 많이 가려서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예요. 담임 선생님이 끼어들었다. 그리고 용성이가 특정 장난감에 집착이 심해요. 빨간 자동차 하나만 가지고 놀고 다른 애들이 건드리면 소리를 지르고. 아이들이 다 그렇잖아요. 자기 것을 뺏기면 싫은 거. 어머니. 원장 선생님의 목소리가 단호해졌다. 용성이가 하루 종일 그 자동차만 가지고 바퀴를 돌려요. 다른 놀이는 하지 않아요. 그리고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고. 무슨 말이요? 빙글빙글, 빙글빙글 이렇게요. 하루 종일. 나는 할 말을 잃었다. 그게 적응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아요. 혹시 한번 병원에 가보시는 게. 그 순간 나는 벌떡 일어났다. 우리 아이가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선생님이 잘못 보신 거 아니에요? 어머니, 진정하세요. 저희도 아이를 위해서. 아니에요. 우리 용성이는 멀쩡해요. 그냥 좀 느린 것뿐이에요. 목소리가 커졌다. 내 손은 떨리고 있었다. 선생님들은 난처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다. 그날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이 이야기를 했다. 어린이집에서 용성이를 병원에 데려가 보래. 뭐? 왜? 눈맞춤이 안 되고 지시 따르기가 어렵다는데. 에이, 그게 뭐. 애가 아직 어려서 그렇지.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너무 예민한 거 아냐? 나도 그렇게 말했어. 그런데. 괜찮아. 우리 아들 멀쩡해. 걱정하지 마. 남편의 확신에 찬 목소리가 나를 안심시켰다. 그래, 괜찮을 거야. 선생님들이 오해한 거야. 하지만 일주일 후 담임 선생님한테서 또 전화가 왔다. 어머니, 오늘 용성이가 친구를 밀쳤어요. 네. 왜요? 그 친구가 용성이 자동차를 만졌거든요. 용성이가 갑자기 화를 내면서. 다쳤어요? 크게 다친 건 아닌데. 어머니, 이런 일이 자꾸 반복되면 다른 학부모들이. 죄송합니다. 제가 잘 타일러서 보낼게요. 전화를 끊고 용성이를 불렀다. 용성아, 오늘 친구 밀었어? 왜 밀었어? 친구 다치면 어떡해? 내 거. 내 거라도 친구랑 같이 놀아야지. 알았지? 내 거. 용성이가 소리쳤다. 처음 보는 모습이었다. 그로부터 석 달 후 같은 일이 반복됐다. 이번에는 더 구체적이었다. 용성이가 이름을 불러도 반응이 없어요. 그리고 항상 같은 장난감만 가지고 놀고 다른 아이들이 다가오면 피해요. 간식 시간에도 혼자 구석에서 먹고 낮잠 시간에도 계속 깨어 있어요. 어머니, 정말 한번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나는 그날로 용성이를 그 어린이집에서 빼냈다. 그리고 다른 어린이집을 알아봤다. 새 어린이집은 더 크고 시설도 좋았다. 여기선 괜찮을 거라고, 여기선 용성이가 적응할 거라고 믿었다. 하지만 석 달 후 똑같은 전화를 받았다. 어머니, 용성이에 대해 상담 좀 하고 싶은데요. 이번에는 울지 않았다. 화내지도 않았다. 그냥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또다시 어린이집을 옮겼다. 세 번째 어린이집. 이번에는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했다. 저희 아들이 좀 발달이 느린 편이에요. 괜찮습니다. 저희가 잘 보살피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은 평화로웠다. 하지만 두 달째 또 전화가 왔다. 어머니, 용성이 ADHD 검사를 받아본 적 있을까요? 없는데요. 계속 산만하고 한 곳에 집중을 못해요. 수업 시간에 돌아다니고 조금만 더 지켜봐 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다른 아이들 수업에도 방해가 되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날 밤 나는 혼자 울었다. 화장실에 들어가서 남편이 모르게 내가 뭘 잘못한 걸까? 태교를 잘못한 걸까? 임신 중에 뭔가 잘못 먹은 걸까? 자책만 계속됐다. 용성이가 6살이 되던 해 취약 통지서가 날아왔다. 초등학교 입학.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게 큰 의미가 있는 순간이다. 입학식 날 나는 용성이 손을 잡고 학교에 갔다. 교복처럼 보이는 단정한 옷을 입힌 용성이는 그날따라 유난히 예뻐 보였다. 남편도 회사에 지각하면서까지 함께 왔다. 우리 아들 드디어 초등학생이네. 용성아, 학교에서 친구 많이 사귀고 재미있게 놀아야 해. 알았지? 용성이는 대답 대신 내 손을 더 세게 잡았다. 교실 앞에서 용성이를 놓아주려는데 용성이가 울기 시작했다. 엄마, 싫어. 용성아, 학교 가야지. 재미있을 거야. 싫어. 무서워. 괜찮아. 선생님도 계시고 친구들도 있잖아. 담임 선생님이 다가와 용성이 손을 잡았다. 용성이, 선생님이랑 같이 들어가자. 교실에 재미있는 건 많아. 용성이는 뒤를 돌아보며 내게 손을 뻗었다. 나는 눈물을 참으며 손을 흔들었다. 교실로 들어가는 용성이의 뒷모습을 보며 나는 가슴 한편이 불안했다. 하지만 애써 그 불안을 밀어냈다. 이제 학교에 가면 달라질 거야. 선생님들도 계시고 친구들도 많은데 뭐. 그런데 입학한 지 한 달도 안 돼서 담임 선생님한테서 전화가 왔다. 어머니, 용성이가 수업 시간에 자리에 앉아 있질 못해요. 계속 돌아다니고. 아, 그게 아직 적응을 못해서 그래요.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그리고 다른 아이들이 말을 걸어도 반응이 없어요. 어머니, 혹시 용성이가 청력 검사라도? 아니에요. 귀는 멀쩡해요. 집에서는 잘 들어요. 그럼 혹시 발달 검사는 받아보셨나요? 아직요. 어머니, 용성이가 일반 학급에서 수업을 따라가기에는. 나는 전화를 끊어버렸다. 손이 떨렸다. 그날 저녁 학교 알림장을 봤다. 선생님이 쓰신 글이 있었다. 용성이 어머니께, 용성이가 오늘 수업 시간에 교실을 이탈했습니다. 복도에서 찾았는데 화장실에 가고 싶었다고 하네요. 화장실에 가고 싶을 때는 손을 들어야 한다고 알려주셨나요? 내일은 꼭 시간 내서 상담하러 오시기 바랍니다. 나는 알림장을 덮었다. 용성이를 불렀다. 용성아, 오늘 교실에서 나갔어? 응. 왜? 쉬하고 싶었어. 그럼 선생님한테 말해야지. 무서워. 뭐가 무서워? 애들. 가슴이 뜨끔했다. 애들이 뭐라고 해? 아.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했던 말들이 다시 떠올랐다. 1학년이 끝나갈 무렵 담임 선생님은 더 직접적으로 말씀하셨다. 어머니, 용성이를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하는 게 어떨까요? 도움반에서 수업을 받으면 안 됩니다. 우리 아이는 일반 아이예요. 하지만 용성이가 일반 학급에서는 수업을 따라가기 힘들어해요. 한글도 아직 조금 더 천천히 가르쳐 주시면 안 될까요? 우리 용성이는 느린 것뿐이에요. 선생님은 한숨을 쉬셨다. 어머니, 지금 1학년 2학기인데 용성이가 가나다도 못 읽어요. 이건 느린 게 아니라 시간이 더 필요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2학년 올라가기 전에 꼭 결정하셔야 합니다. 2학년이 되면서 상황은 더 악화됐다. 용성이는 여전히 한글을 못 읽었다. 숫자도 10까지 겨우 셀 수 있었다. 그런데 이상한 건 2살 어린 동생 용미가 용성이보다 글을 더 잘 읽는다는 거였다. 오빠, 이거 가나다야. 따라해봐. 아, 아니야. 가나다. 아. 용미는 답답해하며 나를 쳐다봤다. 나는 고개를 돌렸다. 차마 그 눈을 마주할 수가 없었다. 어느 날 용미가 학교 숙제를 하고 있었다. 받아쓰기 연습. 용성이가 다가가 용미의 공책을 들여다봤다. 이건 뭐야? 받아쓰기. 오빠도 학교에서 하잖아. 못해. 연습하면 돼. 못해. 용성이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나는 부엌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다. 가슴이 미어졌다. 3학년이 되던 봄, 담임 선생님이 다시 전화를 하셨다. 어머니, 이번에는 꼭 오셔야 합니다. 교감 선생님도 함께 계십니다. 교감실에 들어갔을 때 교감 선생님과 담임 선생님, 그리고 특수교사 선생님까지 3분이 앉아 계셨다. 어머니, 용성이에 대해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감 선생님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용성이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의심됩니다. 당장 전문의의 진단을 받으셔야 합니다. 3학년인데 한글을 못 쓰고 수업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아이들과 소통이 안 됩니다. 이건 단순히 느린 게 아닙니다. 우리 아이는 어머니. 특수교사 선생님이 부드럽게 말씀하셨다. 저도 특수교육을 20년 넘게 했습니다. 용성이 같은 아이들을 많이 봤어요. 빨리 진단받고 적절한 교육을 받으면 많이 좋아질 수 있어요. 우리 아이는 장애인이 아니에요. 장애라는 단어가 무섭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건 아이를 낙인 찍는 게 아니라 도와주는 거예요. 안 됩니다.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어머니, 아이를 위해서라도 현실을 직시하셔야 합니다. 지금 적절한 치료와 교육을 시작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더 힘들어집니다. 도움반은 가겠습니다. 하지만 병원은 안 가요. 교감 선생님이 한숨을 쉬었다. 그것도 방법이긴 하지만 정식 진단이 없으면 받을 수 있는 지원이 제한적입니다. 괜찮습니다.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그날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다. 거울 속에 나는 낯설었다. 언제부터인가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였고 입꼬리는 처져 있었다. 남편에게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말했다. 여보, 학교에서 용성이를 병원에 데려가 보래. 또, 이번엔 교감 선생님까지 나서서 자폐라는데. 에이, 무슨 자폐 의사도 아니면서 함부로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하지만, 미경아, 우리 아들 멀쩡해. 조금 느릴 뿐이야. 괜히 병원 가서 이상한 진단 받으면 그게 낙인이 되는 거야, 알아? 그냥 도움반 가게 하자. 거기서 천천히 배우면 되지 뭐. 결국 용성이는 3학년 2학기부터 도움반에서 수업을 받기 시작했다. 하지만 병원에는 가지 않았다. 진단을 받지 않았다. 장애 판정도 받지 않았다. 나는 그게 용성이를 지키는 길이라고 믿었다. 도움반 첫날, 나는 용성이를 도움반 교실까지 데려다 줬다.
용성아, 여기서 공부하는 거야. 친구들도 있고 선생님도 친절하시대. 엄마도? 엄마는 못 있어. 용성이 혼자 해야 해. 도움반 선생님이 나와 용성이를 맞이했다. 용성이구나. 선생님이야. 우리 같이 재미있게 공부하자. 싫어. 용성아. 나는 용성이를 혼냈다. 선생님이 손을 내밀었다. 괜찮아요. 시간이 필요해요. 용성이. 일단 들어와서 교실 구경이라도 해볼까? 용성이는 마지못해 선생님을 따라 들어갔다. 나는 문 밖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방과 후 용성이를 데리러 갔다. 오늘 어땠어? 재미없어. 왜? 애들 이상해. 가슴이 철렁했다. 용성아, 그런 말하는 거 아니야. 나도 이상해.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4학년이 되면서 용성이에게 변화가 생겼다. 아니, 변화라기보단 악화에 가까웠다. 갑자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 으악. 이유 없이 아무 때나.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담임 선생님은 다른 아이들이 무서워한다고 수업 진행이 어렵다고 했다. 어머니, 용성이가 오늘 수업 중에 갑자기 소리를 질렀어요. 30분 동안이나. 죄송합니다. 무슨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게 이유를 모르겠어요. 갑자기 책상을 치면서. 집에서 잘 타일러서 보낼게요. 하지만 집에서 물어봐도 용성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용성아, 왜 소리 질렀어? 몰라. 뭐가 싫었어? 몰라. 그리고 혼잣말이 심해졌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용성아, 뭐가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용성아, 엄마한테 말해봐. 안 돼, 안 돼, 안 돼. 나는 용성이를 꼭 안았다. 아들의 몸은 뻣뻣하게 굳어 있었다. 어느 날 밤 용성이가 악몽을 꾸는지 소리를 지르며 깼다. 아, 용성아. 괜찮아, 엄마 여기 있어. 나는 용성이를 안았다. 용성이는 온몸에 땀이 흥건했다. 무서워. 뭐가 무서워? 애들. 학교 애들. 때려. 그제야 나는 용성이 팔에 난 멍자국을 발견했다. 이거 누가 때렸어? 몰라. 용성아, 엄마한테 말해. 누가 그랬어? 말하면 더 때려. 나는 다음날 학교에 전화했다. 선생님, 용성이가 학교에서 맞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런 일이 있었나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고 했다. CCTV를 확인해 봤는데 특별한 건 없었어요. 용성이가 혼자 넘어진 것 같은데요. 하지만 분명 멍이. 아이들끼리 장난치다 보면 그럴 수 있어요. 너무 걱정 마세요. 나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5학년이 되던 해, 나는 직장을 그만뒀다. 더 이상 용성이를 학교와 학원에만 맡길 수가 없었다. 매일 학교에서 전화가 왔고 학원에서도 용성이를 더 이상 맡을 수 없다고 했다. 어머니, 용성이가 다른 학생들 수업을 방해해요. 죄송하지만. 알겠습니다. 세 번째 학원이었다. 남편은 반대했다. 당신까지 일 그만두면 우리 어떻게 살아? 용성이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케어해야 해요. 그냥 시설에. 안 돼요. 시설은 안 돼요. 나는 소리쳤다. 남편은 한숨을 쉬며 방으로 들어갔다. 그날 밤 용미가 방에서 나와 물었다. 엄마, 나도 학원 그만둬야 해. 왜? 오빠 때문에 엄마가 일 그만뒀잖아. 우리 돈 없는 거 아냐? 아니야, 용미는 계속 다녀. 근데 오빠는 학원 안 다니잖아. 오빠는 상황이 달라. 항상 오빠만 다르네. 용미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직장을 그만두고 나서 나의 모든 시간은 용성이로 채워졌다. 아침에 일어나 용성이를 깨우고 밥 먹이고 학교 데려다주고 그리고 오후에는 치료실을 돌아다녔다. 언어치료, 작업치료, 미술치료, 놀이치료.
한 달에 치료비만 100만 원이 넘게 나갔다. 남편의 월급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금액이었다. 여보, 이번 달 카드값이 얼마? 250만 원. 뭐? 250만 원? 치료비가 그리고 용성이 신발이 작아져서. 미경아, 이러다 우리 파산에 치료 좀 줄일 수 없어. 안 돼요. 지금이라도 해야 나중에 좋아질 수 있어요. 그따위 치료받는다고 좋아진다는 보장이 있어?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용성이가 중학생이 되면서 집 안 분위기는 더욱 차가워졌다. 키가 커지고 몸집이 커진 용성이는 이제 나보다 컸다. 170cm가 넘는 키에 몸무게도 70kg이 넘었다. 그런데 여전히 혼자서는 제대로 씻지 못했고 밥을 먹을 때면 식탁이 엉망이 됐다. 용성아, 천천히 먹어 천천히. 하지만 용성이는 허겁지겁 밥을 입에 넣었다. 밥알이 사방으로 튀었고 국이 옷에 흘렀다. 아이고. 매 식사 후마다 나는 식탁을 치우고 바닥을 닦고 용성이 옷을 갈아입혔다. 그리고 냉장고. 용성이는 냉장고에 집착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냉장고 문을 열고 안에 있는 것들을 꺼냈다. 먹지도 않으면서 그냥 꺼내서 식탁에 늘어놓는 것이 좋아 보였다. 용성아, 냉장고 문 닫아. 하지만 용성이는 듣지 않았다. 나는 용성이가 꺼내놓은 반찬들을 다시 냉장고에 넣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처음에는 그냥 지켜봤다. 용성이가 왜 그러는지 이해하려고 했다. 아마도 색깔이 궁금한 걸까, 아니면 촉감이 좋은 걸까.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지쳤다. 용성아, 그만. 엄마가 몇 번을 말해. 어느 날 저녁 남편이 퇴근해서 집에 왔을 때 거실은 난장판이었다. 용성이가 냉장고를 다 뒤져 놓았고 소파 쿠션은 바닥에 널려 있었다. 이게 뭐야? 남편이 소리쳤다. 미안해요. 내가 잠깐 화장실 간 사이에. 잠깐 화장실 간 사이에 집이 이 모양이 됐다고? 당신 대체 뭐 하는 거야? 매일 집에 있으면서 집도 제대로 못 치워. 용성이 돌보느라. 용성이. 맨날 용성이. 남편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다. 나는 그날 밤 늦게까지 집을 치웠다. 용성이는 이미 잠들어 있었다. 잠든 용성이의 얼굴을 보니 평화로워 보였다. 자고 있을 때만 평화롭네. 그런 생각을 하는 내가 너무 나빠 보였다. 용미도 변했다. 중학생이 된 용미는 더 이상 오빠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 엄마, 나 친구네 집에서 잘게. 왜? 오빠 때문에 집도 더럽고 짜증나. 오빠가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잖아. 엄마는 맨날 오빠만 챙기잖아. 나는 엄마 딸 아니야? 용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용미야. 이제 됐어. 내가 알아서 할게. 용미는 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그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다음 날 용미 방을 청소하다가 일기장을 발견했다. 펼쳐보면 안 되는 걸 알았지만 나도 모르게 한 페이지를 읽고 말았다. 엄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아니, 사랑하는데 오빠만큼은 아니다. 나도 어릴 때 엄마한테 안기고 싶었는데 엄마는 항상 오빠만 안고 있다. 나도 엄마랑 놀고 싶었는데 엄마는 항상 오빠랑만 놀았다. 선생님이 부모님 모두 학교에 오시라고 했는데 엄마는 오빠 병원 간다고 안 왔다. 나는 혼자 부모 없이 상담받았다. 창피했다. 나는 오빠가 싫다. 아니, 오빠는 싫지 않은데. 오빠 때문에 나를 안 봐주는 엄마가 싫다. 나는 일기장을 덮었다. 눈물이 났다. 미안해, 용미야. 엄마가 정말 미안해. 하지만 용미에게 말할 수 없었다. 일기장을 봤다고 말할 수도 없었고 뭐라고 위로해야 할지도 몰랐다. 시어머니도 더 이상 우리 집에 오지 않으셨다. 명절에만 잠깐 들렀다가 가셨고
항상 떠나시기 전에 나에게 이런 말을 하셨다. 며느리가 태교를 잘못했나 봐. 죄송합니다. 우리 집안에 이런 애가 나올 리 없는데. 네, 모두 제 잘못입니다. 용미라도 멀쩡하게 커서 다행이야. 용미는 잘 키워야 해, 알았지? 네. 시어머니의 눈빛에는 원망이 가득했고 언제부턴가 용성이를 보는 시선은 점점 차가워져만 갔다. 그날 밤 나는 베란다에 나가 담배를 피웠다. 원래 담배를 피우지 않았는데 언제부터인가 손이 가기 시작했다. 연기를 내뿜으며 하늘을 봤다. 별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왜 나 혼자서만 이 모든 걸 감당해야 하는 걸까? 핸드폰이 울렸다. 친정 엄마였다. 미경아, 요즘 어떻게 지내니? 그냥요. 힘들지? 엄마가 알아. 엄마. 응?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미경아. 제가 임신했을 때 뭘 잘못 먹었을까요? 아니면 태교를 잘못했을까요? 아니야, 너 잘못 없어. 그럼 왜 용성이가 말을 잇지 못했다. 엄마도 한참을 말이 없으셨다. 미경아, 힘들면 우리 집에 와서 좀 쉬어, 알았지? 네. 전화를 끊고 다시 하늘을 봤다. 여전히 별은 보이지 않았다. 용성이가 중학교 2학년이 되던 봄, 담임 선생님한테서 긴급 전화가 왔다. 어머니, 당장 학교로 오셔야겠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용성이가 다른 학생을 때렸습니다. 가슴이 철렁했다. 급하게 택시를 타고 학교로 갔다. 교무실에는 담임 선생님, 학교폭력 담당 선생님, 그리고 상대 학생의 부모님이 앉아 계셨다. 어머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우리 아이 얼굴 좀 보세요. 상대 어머니가 소리쳤다. 그 학생의 얼굴에는 빨간 핥힘 자국이 있었다. 정말 죄송합니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죄송하다고 되는 줄 알아요? 우리 애가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애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때려요? 장애가 있으면 다예요? 그럼 특수학교 보내든가. 나는 말문이 막혔다. 담임 선생님이 중재에 나섰다. 진정하십시오. 일단 CCTV를 확인한 결과 용성이가 먼저 손을 댄 건 맞습니다만. 맞잖아요. 그럼 됐어요. 하지만 그 전에 다른 학생들이 용성이를 놀린 정황이 있습니다. 놀렸다고 때려도 돼요? 상대 어머니는 분노로 얼굴이 빨개져 있었다. 담임 선생님이 CCTV 영상을 보여줬다. 화면에는 몇몇 학생들이 용성이 주변을 빙빙 돌면서 뭔가 말하는 모습이 보였다. 용성이는 귀를 막고 있었다. 그러다 갑자기 일어나서 한 학생을 핥히었다. 봤죠? 애들이 먼저 놀린 거예요. 놀리는 게 때리는 것보다 나쁜가요? 우리 애는 얼굴에 상처를 입었어요. 나는 그저 고개만 숙이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용성이가 먼저 손을 댄 건 사실이었으니까. 결국 그날 나는 무릎까지 꿇고 사과했다. 용서를 빌었다. 합의금으로 50만 원을 건넸다.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상대 부모는 그제야 일어섰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용성이는 내 손을 잡고 물었다. 엄마, 미안. 아니야. 엄마, 미안. 그 말에 나는 그만 길 한복판에서 주저앉고 말았다. 용성아. 엄마, 미안해. 용성이 나빴어. 용성이가 내 등을 토닥였다. 서툴지만 따뜻한 손길이었다. 용성아, 왜 때렸어? 애들이 자꾸. 뭐라고 했어? 바보, 멍청이, 장애인. 가슴이 무너졌다. 그래도 때리면 안 돼, 알았지? 응, 미안.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다. 한 달 후 또 전화가 왔다. 이번에는 용성이가 맞은 쪽이었다. 어머니, 용성이가 복도에서 쓰러져 있었습니다. 네. 쓰러져요? 학교에 도착했을 때 용성이는 보건실에 누워 있었다.
얼굴에는 멍이 들어 있었고 입술이 터져 있었다. 용성아, 누가 그랬어? 용성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같은 반 아이들 서너 명이 용성이를 화장실로 끌고 가서 때렸다고 했다. 장애인 주제에 감히 우리 친구를 때렸다는 이유였다. 나는 그 아이들의 부모를 만났다. 하지만 그들은 오히려 당당했다. 먼저 때린 건 용성이잖아요. 우리 애들은 친구 복수한 것뿐이에요. 그래도 이렇게까지 때릴 수가. 그럼 처음에 때리지를 말았어야죠. 용성이 어머니도 아들 교육 제대로 시키세요. 나는 경찰에 신고하고 싶었다. 하지만 남편이 말렸다. 그만의 일을 더 크게 만들면 용성이만 더 힘들어져. 하지만 이미 용성이가 먼저 때린 전과가 있잖아. 그거 물고 늘어지면 우리만 손해야. 결국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그저 용성이의 상처에 약을 발라줄 뿐이었다. 그날 밤 용성이가 물었다. 엄마, 나 멍청해? 뭐가? 왜 나는 멍청해?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엄마도 나 싫어. 아니야. 엄마는 용성이가 제일 좋아. 거짓말. 진짜야. 용성이는 고개를 돌렸다. 그 후로도 비슷한 일들이 계속됐다. 담임 선생님 말에 의하면 용성이는 학교에서 늘 투명인간이었고, 그렇기에 구석에 늘 혼자 있는 모습만 보인다고 했다. 어느 날 용성이의 가방에서 찢어진 교과서를 발견했다. 용성아, 이거 누가 찢었어? 용성아, 엄마한테 말해봐. 누가 그랬어? 몰라. 엄마가 선생님한테 말씀드릴까? 안 돼. 안 돼. 용성이는 패닉 상태가 됐다. 나는 더 이상 묻지 못했다.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나아질까 기대했다. 하지만 상황은 더 나빠졌다. 고등학교 1학년 어느 날 용성이가 학교에서 집까지 2시간이나 걸려 걸어왔다. 버스카드를 빼앗겼기 때문이었다. 용성아. 용성이의 발에는 물집이 잡혀 있었다. 왜 걸어왔어? 왜 엄마한테 전화 안 했어? 휴대폰 없어. 뭐? 왜? 누가 뺏어갔어? 몰라. 가슴이 미어지게 아팠었다. 학교 선생님께 전화하여 도움을 요청했지만 그것도 잠시뿐 크게 달라지는 건 없었다. 고등학교 3학년이 되던 봄, 담임 선생님이 진로 상담을 요청하셨다. 어머니, 용성이 진로에 대해 생각해 보셨나요? 아직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용성이가 대학 진학은 어렵습니다. 취업도 마찬가지고요. 네. 어머니, 용성이를 위해서라도 이제는 장애 등록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야 복지 혜택이라도 받으실 수 있어요. 우리 아이는 장애인이 아니에요. 어머니. 선생님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고등학교 3학년인데 구구단도 못 외우고 시계도 못 보고 혼자서 버스도 못 타고. 이게 장애가 아니면 뭡니까?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장애 등록하시고 복지 서비스 받으세요. 용성이도 갈 곳이 필요하잖아요. 의무교육 끝나면 갈 데가 없어요.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말했다. 여보, 용성이 장애 등록을 해야 할 것 같아. 남편은 한참을 말이 없었다. 그래, 어쩔 수 없지. 그렇게 우리는 용성이를 데리고 병원에 갔다. 정신건강의학과. 그 문 앞에서 나는 한참을 망설였다. 이 문을 들어서는 순간 돌이킬 수 없어. 하지만 용성이는 아무렇지도 않게 내 손을 잡고 있었다. 엄마, 들어가. 그래, 들어가자. 검사는 길었다. 인지검사, 심리검사, 행동검사. 무려 3시간이 넘게 걸렸다. 나는 대기실에 앉아 시계만 쳐다봤다. 대기실에는 나처럼 기다리는 부모들이 있었다. 모두 지친 표정이었다. 일주일 후 진단서를 받았다. 자폐성 장애 1급. 종이 위에 그 글자들은 마치 사형선 고문처럼 느껴졌다.
어머니, 용성이는 전반적 발달 장애가 있고 지능 수준은 6세로 사회적 의사소통에 심각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의사 선생님의 설명이 귓가에 맴돌았다. 그런데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아무리 늦어도 초등학교 때라도 오셨어야죠. 죄송합니다. 사과하실 일은 아니고요. 다만 조기 개입이 중요한데 이제 성인이 다 됐네요. 지금이라도 치료하면 좋아질까요? 글쎄요, 장애라는 게 상처처럼 치료를 통해 완치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성인인 만큼 사회에 조금이나마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겠지요. 장애 등록이 그 중에 하나이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이 말했다. 이제 시설에 보내자. 뭐라고요? 용성이 생활시설에 보내자고. 거기서 전문적으로 케어해주잖아. 안 돼요. 미경아,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용성이 때문에 이미 수천만 원이 들어갔어. 당신이 일도 못하고 용미는 엄마 사랑도 제대로 못 받고. 그래도 시설은 안 돼요. 용성이는 우리 아들이고 같이 살아야 하는 가족이잖아요. 알아. 나도 알아. 근데 현실을 봐. 우리가 늙으면 누가 용성이를 돌봐? 용미한테 떠넘길 거야? 남편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나 혼자서라도 돌볼 수 있어요. 지금까지도 그래왔고요. 당신 혼자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요. 남편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다. 그날 밤 나는 인터넷으로 복지시설들을 검색했다. 장애인 복지관, 주간보호센터, 보호작업장. 생각보다 많은 시설들이 있었다. 시설에 보내지 않으면서도 용성이가 갈 곳을 만들어주는 거야. 나는 다음 날부터 복지시설들을 찾아다녔다. 하나하나 직접 방문해서 상담을 받았다. 어머니, 용성이는 착석 훈련이 되어 있나요? 아, 그게. 혼자 화장실 이용은 가능한가요? 도움이 조금 필요해요. 공격성은 어떤가요? 가끔. 화가 나면. 복지사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센터는 용성이를 받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인력이 부족해서요. 1대1 케어가 필요한 분은 받기가 힘듭니다. 10군데를 넘게 다녔지만 결과는 비슷했다. 모두 거절이었다. 결국 한 군데에서 조건부로 받아주겠다고 했다. 일단 한 달만 시범적으로 다녀보시고 적응하면 계속 다니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나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드디어 용성이가 갈 곳이 생겼다. 첫날, 나는 용성이를 데리고 복지관에 갔다. 용성아, 여기서 친구들도 사귀고 재미있게 놀아. 알았지? 엄마도 같이? 엄마는 집에 있어야 해. 용성이 혼자 할 수 있지? 나의 질문에 용성이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반강제로 용성이를 복지관에 맡기고 불안한 마음을 안고 집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불안한 나의 마음에 어김없이 핸드폰 벨소리가 답해주었다. 어머니, 용성이가 다른 이용자를 때렸어요. 당장 오셔야 될 것 같아요. 몇 시간이 지나지 않은 첫날부터였다. 복지관에 도착했을 때 용성이는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고 직원들은 난감한 표정이었다. 어머니, 용성이가 갑자기 화를 내면서 죄송합니다. 제가 집에서 더 교육하고 올게요. 그게 어머니, 저희도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서요. 용성이가 다시 이런 행동을 하면 이용을 중단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다. 제발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제가 잘 타일러서 올게요. 집으로 돌아와 용성이를 혼냈다. 용성아, 왜 친구를 때렸어? 싫어. 싫으면 말로 해야지. 왜 때려? 몰라. 너 그러면 복지관 못 가. 알아? 미안해. 하지만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같은 일이 반복됐다. 일주일 만에 복지관에서 연락이 왔다.
어머니, 죄송하지만 용성이는 더 이상 저희 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나는 더 이상 항변할 수가 없었다. 다시 다른 곳을 알아봤다. 주간보호센터. 이번에는 더 세심하게 상담을 받고 용성이의 상태를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도전. 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용성이는 센터의 냉장고를 뒤져 음식을 꺼냈고 화장실에서 나오지 않았고 갑자기 밖으로 뛰쳐나가기도 했다. 어머니, 용성이가 무단 이탈을 해서 1시간 동안 찾아다녔어요. 이러면 저희도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또 퇴소. 세 번째, 네 번째, 여섯 번째. 모두 실패였다. 어느 날 밤 나는 용성이에게 소리를 질렀다. 도대체 왜 그래? 왜 말을 안 들어? 그리고 처음으로 용성이를 때렸다. 손바닥으로 뺨을. 엄마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너 때문에 엄마가 얼마나. 순간 용성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엄마. 나는 그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다. 용성아.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나는 용성이를 끌어안았다. 하지만 용성이는 내 품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쳤다. 싫어. 엄마 싫어. 그리고 갑자기 내 멱살을 잡았다. 힘이 세졌다. 나는 뒤로 밀려났고 바닥에 넘어졌다. 으악. 엄마. 나쁜 엄마. 용성이는 자기 머리를 벽에 박기 시작했다.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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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성아. 안 돼. 나는 황급히 일어나 용성이를 막았다. 용성이의 이마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다. 용성아. 엄마가 잘못했어. 미안해. 그날 밤 나는 용성이를 응급실에 데려갔다. 의사는 다행히 큰 상처는 아니라고 했지만 나를 보는 눈빛이 곱지 않았다. 저 엄마가 아이를 학대하는 거 아냐? 그런 의심의 시선이 느껴졌다. 이후 더 이상 용성이를 받아주는 복지시설이 없었다. 남편은 매일 시설 이야기를 꺼냈다. 미경아, 제발 정신 차려. 생활시설에 보내야 해. 우리가 계속 이렇게 살 수는 없어. 용성이 때문에 벌써 얼마가 들어갔는데. 용미 대학 등록금은 어떻게 할 거야? 우리 노후는? 대답 좀 해봐.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남편 말이 틀린 말이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날 밤 나는 생활시설들을 검색했다. 24시간 케어를 해주는 곳. 용성이 같은 아이들이 모여 사는 곳. 사진을 보니 깨끗해 보였다. 직원들도 친절해 보였다. 하지만 용성이를 저기 보내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지? 용성이는 나의 전부였다. 지난 20년을 용성이와 함께 살았다. 용성이 없는 삶을 상상할 수가 없었다. 안 돼. 아직은 안 돼. 나는 노트북을 닫았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현실은 다시 나를 짓눌렀다. 용성이가 또 냉장고를 뒤졌다. 김치통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고 김치 국물이 사방에 튀었다. 아이고. 나는 무릎을 꿇고 김치 국물을 닦았다. 손이 떨렸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지? 그때 현관문이 열렸다. 용미가 학교에서 돌아왔다. 또야? 엄마, 또 오빠가. 미안해, 용미야. 엄마가 금방 치울게. 나 친구네 집에서 자고 올게. 용미야. 하지만 용미는 그대로 돌아서서 나갔다. 그날 저녁 남편은 퇴근도 하지 않았다. 회식이라는 문자만 하나 왔다. 집에는 나와 용성이뿐이었다. 용성아, 밥 먹자. 응. 나는 용성이와 마주 앉아 밥을 먹었다. 용성이는 여전히 허겁지겁 먹었고 밥알과 국물이 사방으로 튀었다. 하지만 그날따라 그 모습이 안쓰러워 보였다. 용성아, 너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그때 핸드폰이 울렸다.
복지관에서 온 문자였다. 1박 2일 강원도 여름 캠프 참가 신청 안내. 여름 캠프. 1박 2일. 나는 메시지를 한참 쳐다봤다. 보낼까? 말까? 한 번도 1박이라는 걸 시켜본 적이 없는데. 일기예보를 확인했다. 그 주말에 비가 많이 온다고 했다. 강원도는 더 심하게. 보내지 말아야겠지. 하지만 그 순간 다른 생각이 스쳤다. 1박 2일이면 나도 좀 쉴 수 있겠지. 용성이도 독립적인 훈련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나 스스로를 그렇게 점점 합리화시켜가고 있었다. 얼마 만의 휴식일까? 용성이와 떨어져 있는 시간. 아무 걱정 없이 잠들 수 있는 밤. 나는 손이 떨렸지만 신청을 하고야 말았다. 캠프 당일 아침. 용성아, 일어나. 오늘 캠프 가는 날이야. 캠프? 응, 친구들이랑 강원도 가서 재미있게 놀고 오는 거야. 엄마 같이 가? 아니, 용성이 혼자. 용성이 이제 다 컸잖아. 싫어. 용성아, 엄마 말 들어. 재미있을 거야. 복지관 앞에서 버스가 기다리고 있었다. 다른 아이들과 부모들도 모여 있었다. 자, 출발합니다. 직원들이 아이들을 버스에 태우기 시작했다. 용성아, 가자. 엄마. 용성이는 내 손을 꽉 잡았다. 까지 싫다는 표정이었다. 용성아, 갔다 오면 엄마가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 응? 엄마 같이 가. 안 돼. 용성이 혼자 갔다 와야 해. 나는 용성이의 손을 떼어냈다. 용성이는 울먹이기 시작했다. 엄마. 싫어. 용성아. 나는 목소리를 높였다. 주위 사람들이 쳐다봤다. 어머니, 제가 모시겠습니다. 복지사가 용성이를 데리고 버스에 올랐다. 용성이는 창문에 얼굴을 붙이고 나를 쳐다봤다. 엄마. 버스가 출발했다. 나는 손을 흔들었다. 용성이도 손을 흔들었다. 버스가 시야에서 사라지자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잘했을까? 보낸 게 잘한 걸까? 하지만 곧 그 죄책감을 떨쳐냈다. 괜찮아. 1박 2일 뿐이야. 곧 돌아올 거야. 용성이게는 미안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이상하게 가벼웠다. 발걸음이 가벼웠다. 집에 도착하니 너무 조용했다. 용성이의 소리가 없었다. 냉장고를 뒤지는 소리도 혼잣말 소리도 쿵쾅거리는 소리도. 고요함. 나는 소파에 누웠다. 그리고 깊은 한숨을 쉬었다. 아, 이렇게 조용할 수가. 그날 저녁 나는 오랜만에 제대로 된 저녁을 차렸다. 남편이 좋아하는 갈비찜, 용미가 좋아하는 잡채, 그리고 된장찌개. 오늘 무슨 날이야? 남편이 놀라며 물었다. 그냥. 오랜만에 가족끼리 식사하고 싶어서. 용성이는? 캠프 갔어. 1박 2일. 그래. 남편의 표정이 밝아졌다. 용미도 마찬가지였다. 그날 저녁 우리는 오랜만에 웃으며 식사를 했다. 용성이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마치 용성이가 없는 게 당연한 것처럼. 용미가 학교 이야기를 했다. 엄마, 나 이번 시험에서 전교 10등 했어. 진짜? 우리 딸 최고다. 엄마가 내 얘길 들어주니 너무 좋으네. 용미의 말에 가슴이 찔렸다. 미안해, 용미야. 엄마가 그동안 정신이 없어서. 알아. 괜찮아. 하지만 용미의 표정은 괜찮지 않아 보였다. 그날 밤 나는 일찍 잠이 들었다. 용성이가 밤에 깨워서 화장실에 데려갈 일도 없었고 혼잣말 소리에 잠을 깰 일도 없었다. 깊은 잠. 얼마 만인지 모를 편안한 잠이었다. 다음 날 아침. 창밖을 보니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었다. 일기예보가 맞았네. 불안한 마음이 들었다. 핸드폰을 확인했다.
복지관에서 온 메시지는 없었다. 괜찮겠지. 실내 활동으로 바꿨겠지. 나는 다시 소파에 앉아 TV를 켰다. 그런데 뉴스 속보가 떴다. 강원도 지역 집중호우, 산사태 위험. 가슴이 덜컥했다. 용성이. 나는 복지관에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한 번 더, 두 번 더, 세 번 더. 연결되지 않았다. 불안감이 커졌다. 나는 남편에게 전화했다. 여보, 복지관에 전화가 안 돼. 용성이. 괜찮을 거야. 직원들이 잘 보살피고 있을 거야. 하지만 비가 너무 많이 와. 미경아, 진정해. 괜찮아. 전화를 끊고 다시 TV를 켰다. 뉴스는 계속 강원도 호우 소식을 전하고 있었다. 산사태로 도로 통제. 일부 지역 고립 우려. 긴급 대피 중.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다시 복지관에 전화를 걸었다. 여전히 연결되지 않았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다. 낯선 번호였다. 여보세요? 박용성 씨 보호자이신가요? 경찰이었다. 네, 그런데요. 일단 병원으로 오시겠습니까? 강릉동인병원입니다. 네. 무슨 일이? 전화로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빨리 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전화가 끊겼다. 나는 온몸이 얼어붙었다. 안 돼. 제발. 안 돼.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했다. 남편도 급하게 회사를 나왔고 우리는 강릉으로 향했다. 차 안에서 나는 계속 떨고 있었다. 괜찮을 거야. 괜찮을 거야. 남편이 내 손을 잡았다. 하지만 남편의 손도 차갑게 떨리고 있었다. 3시간. 차 안에서 나는 계속 기도했다. 제발, 제발, 제발. 하느님, 제발. 용성이만은. 제발. 병원에 도착했다. 응급실로 뛰어갔다. 용성이 보호자입니다. 간호사가 우리를 작은 상담실로 안내했다. 의사가 들어왔다. 보호자분들이시죠? 네, 제 아들 용성이는 어디 있어요? 다쳤어요? 의사는 잠시 침묵했다.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다. 죄송합니다. 네. 최선을 다했지만. 아니에요. 우리 용성이는 괜찮을 거예요. 어디 있어요? 나는 의사의 가운을 붙잡았다. 여보세요. 우리 아들 어디 있냐고요? 미경아. 남편이 나를 붙잡았다. 캠프버스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계곡으로 추락했습니다. 용성이는 그 자리에서 더 이상 듣지 않았다. 듣고 싶지 않았다. 아니야. 아니야. 우리 용성이는 멀쩡해요. 어디 있어요? 데려오세요. 미경아, 정신 차려. 남편이 나를 흔들었다. 하지만 나는 계속 소리쳤다. 용성아, 용성아. 의사가 말을 이었다. 현장에서 총 5명이 용성이를 포함해서 다른 아이들은요? 남편이 물었다. 부상자가 8명, 경상이 4명입니다. 사망자는 5명입니다. 영안실. 차가운 곳에 용성이가 누워 있었다. 흰 천으로 덮여 있었다. 나는 천천히 다가갔다. 손이 떨렸다. 천을 걷었다. 용성이었다. 눈을 감고 있었다. 마치 자는 것처럼. 용성아. 나는 용성이의 손을 잡았다. 차가웠다. 용성아, 엄마 왔어. 일어나. 용성아, 장난 그만하고 일어나. 응? 집에 가자. 미경아. 남편이 내 어깨를 잡았다. 용성아. 나는 용성이를 끌어안았다. 차가운 몸.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보내지 말걸. 용성아. 나는 울부짖었다. 목이 찢어지도록.
경찰이 와서 사고 경위를 설명했다. 버스 기사님이 빗길에서 방향을 잃고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습니다. 그대로 계곡으로. 버스에 타고 있던 아이들은 대부분 뒷좌석에 있었는데 용성이는 앞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왜 앞에? 직원분 말로는 용성이가 계속 울어서 달래려고 앞자리에 앉혔다고. 나는 무너졌다. 내가 보냈기 때문에. 내가 편하고 싶어서 보냈기 때문에. 그날 이후의 기억은 흐릿하다. 장례식. 사람들이 왔다. 문상을 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할 수가 없었다. 장례식장 복도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래도 이게 나은 거 아닐까? 맞아. 평생 장에 안고 사느니 부모도 이제 좀 편하겠지.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편하다고? 편하다고? 하지만 소리내어 말하지 못했다. 시어머니가 오셨다. 며느리. 어머님. 죄송합니다. 뭐가 죄송해. 운명이었나 봐. 시어머니는 용성이 영정 사진을 보셨다. 그래도 이제 편히 쉬겠구나. 나는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장례를 치르는 3일 동안 나는 밥을 먹지 않았다. 물도 마시지 않았다. 미경아, 이러다 너까지 쓰러져. 좀 먹어. 남편이 죽을 떠먹였다. 죽이 목구멍에 걸려 도저히 삼켜지질 않았다. 용미는 장례식장 내내 울지 않았다. 그저 멍하니 앉아 있었다. 용미야, 괜찮아? 응. 오빠한테 인사하고 싶은 말 있어? 없어. 용미야. 엄마는 오빠 보내고 싶었잖아. 뭐라고? 나 다 알아. 엄마가 쉬고 싶어서 오빠 캠프 보낸 거. 비 온다는 거 알면서도 나는 말문이 막혔다. 미안해. 나한테 미안하지 마. 오빠한테 미안해해. 용미는 일어나서 용성이 영정 앞에 무릎을 꿇었다. 오빠 미안해. 내가 오빠한테 잘 못해줬어. 오빠 귀찮다고 생각했어. 미안해. 용미는 그제야 울기 시작했다. 마지막 날. 용성이를 화장했다. 유족분들은 잠시 밖에서 기다려주세요. 안 돼요. 저도 같이 들어갈래요. 안 됩니다. 직원이 나를 막았다. 용성아. 나는 소리쳤다. 하지만 문은 닫혔다. 1시간 후. 작은 항아리에 담긴 재가 나왔다. 이게 용성이었다. 170cm가 넘는 키에 70kg이 넘던 몸무게. 엄마와 잠시도 떨어지고 싶지 않았던 아이. 냉장고를 뒤지던 아이. 혼잣말을 하던 아이. 모두 이 작은 항아리 안에 들어가 있었다. 나는 항아리를 꼭 안았다. 용성아. 엄마가 미안해. 장례를 치르고 일주일 후. 복지관에서 전화가 왔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조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캠프 출발 전에 가입했던 여행자 보험이 있습니다. 보험료? 네. 사고 사망 보험금이 1억 원입니다. 1억. 보험금 청구 서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1억. 아들의 목숨값이 1억이었다. 일주일 후 통장에 1억 원이 입금됐다. 남편이 통장을 보며 말했다. 이 돈으로 빚부터 갚자. 그리고 용미 대학 등록금도. 안 돼요. 뭐? 이 돈은 못 써요. 미경아, 정신 차려. 이게 현실이야. 용성이는 이미. 안 된다고요. 나는 소리쳤다. 이 돈은 용성이 목숨값이에요. 우리가 쓸 수 없어요. 그럼 어떡하라고. 기부할 거예요. 뭐? 용성이 같은 아이들을 위해 쓸 거예요.
남편은 한참을 나를 쳐다보다가 한숨을 쉬었다. 이 여자가 완전히 미쳤구만. 모르겠다. 하고 싶은 대로 해. 나는 인터넷으로 재활치료병원을 검색했다. 그리고 이메일을 보냈다. 1억 원을 기부하고 싶습니다. 아픈 아이들의 재활치료를 위해 써주세요. 사흘 후 병원에서 연락이 왔다. 정말 1억 원을 기부하시겠다고요? 네. 혹시 조건이 있으신가요? 기부자 이름을 제 아들 이름으로 해주세요. 박용성.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성이 어머님. 혹시 용성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용성이의 이름이 많은 아이들에게 희망이 될 겁니다. 기부 절차가 완료됐다. 병원 로비에는 기부자 명단 현판이 걸렸다. 박용성 1억 원. 나는 그 현판 앞에 서서 한참을 쳐다봤다. 눈물이 흘렀다. 용성아, 너는 지금 세상에 없지만 너와 같은 아이들에게 희망을 줄 거야, 너의 이름으로. 병원장이 나와서 악수를 청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돈으로 저희가 1년에 10명의 아이들을 무료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10명이요? 네. 용성이 덕분입니다. 그날 나는 처음으로 조금 위안이 됐다. 용성아, 너는 떠났지만 너가 도울 수 있는 아이들이 있어. 그날로 나는 기부증을 들고 납골당으로 갔다. 용성이가 잠들어 있는 곳. 작은 칸에 용성이의 사진과 항아리가 있었다. 용성아, 엄마 왔어. 나는 기부증을 용성이 유골함 옆에 붙였다. 이거 봐. 용성이가 아픈 아이들을 위해 기부했어. 1억 원. 너가 받지 못한 치료를 다른 아이들은 받을 수 있을 거야. 용성아, 엄마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는 용성이 사진을 쓰다듬었다. 그날 보내지 말걸. 엄마가 조금만 더 참을걸. 엄마가 쉬고 싶어서. 잠깐이라도 조용하고 싶어서. 그래서 보냈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목이 메었다. 엄마가 널 죽인 거야. 미안해. 나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다. 얼마나 울었을까. 해가 지고 있었다. 용성아. 엄마가 매일 올게. 매일. 사진 속 용성이는 여전히 웃고 있었다. 그 후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나는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재활치료병원에서 자원봉사를 한다. 자폐 아이들을 돕는 일. 용성이와 비슷한 아이들. 선생님, 이건 뭐예요? 이건 자동차야. 자동차. 응, 차. 나는 웃었다. 예전에 용성이가 그랬던 것처럼. 잘했어. 조금씩 하면 돼. 아이의 엄마가 다가왔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요즘 우리 아이가 많이 좋아졌어요. 다행이네요. 선생님은 아이가 있으세요? 있었어요. 있었다고요? 네. 이 아이들과 비슷한 아들이 있었어요. 그렇군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나도 더 말하지 않았다. 봉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핸드폰에 남편한테서 문자가 왔다. 오늘 회식. 늦을 것 같아. 용미한테서도 문자가 왔다. 엄마, 나 친구네 집에서 공부하고 올게. 집에는 나 혼자. 고요한 집. 나는 소파에 앉아 용성이 사진을 꺼냈다. 늘 가방에 넣고 다니는 사진. 용성아, 오늘도 엄마 수고했지? 사진 속 용성이가 대답하는 것 같았다. 엄마, 고마워. 용성아, 엄마가 매일 미안해. 매일 고마워. 나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다. 엄마가 너 대신 살아갈게. 너의 이름으로.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다. 용성이가 떠난 지 1년.
나는 아직도 용성이 없는 삶에 익숙해지지 않았다. 아침에 일어나면 자동으로 용성이 방문을 열게 된다. 식사 준비를 할 때면 자꾸 내 명분을 준비한다. 냉장고가 너무 정리되어 있으면 이상하게 허전하다. 고요함이 너무 싫다. 하지만 이제 나는 안다. 용성이가 내게 준 것이 무엇인지. 20년 동안 힘들었지만 그 20년이 내 인생의 전부였다는 것을. 용성이는 장애가 있었지만 내 아들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내가 용성이를 끝까지 사랑했다는 것을. 용성아, 사랑해. 사진 속 용성이가 웃고 있었다. 나는 오늘도 용성이가 잠들어 있는 납골당에 간다. 꽃을 사들고. 용성아, 엄마 왔어. 사진 옆에 붙여놓은 기부증이 보인다. 기부자 박용성. 용성이, 너 덕분에 지난달에 3명의 아이가 치료를 시작했대. 엄마가 그 아이들 봤는데 너랑 비슷하더라. 한 아이는 내가 좋아하던 빨간 자동차 장난감을 좋아해. 너처럼. 또 한 아이는 냉장고를 자꾸 열어. 너처럼. 나는 웃었다. 그 아이 엄마가 힘들어 하길래 엄마가 이야기해줬어. 괜찮다고. 천천히 해도 된다고. 너처럼 천천히 가도 괜찮다고. 용성아, 엄마는 오늘도 널 생각해. 매일 생각해. 미안하고 고맙고 사랑해. 해가 지고 있었다. 나는 천천히 납골당을 나왔다. 뒤돌아보니 석양빛이 창문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엄마, 괜찮아. 용성이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용성아, 엄마도 이제 괜찮을게. 조금씩. 나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봤다. 구름 사이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용성이가 있는 곳도 저렇게 따뜻할까? 나는 그렇게 믿고 싶었다. 그리고 걸었다. 한 걸음 한 걸음. 용성이 없는 세상을. 하지만 용성이와 함께 살아가는 나를. 보고 싶다, 아들.